수원에 사는 61세 박경숙 씨는 오늘 혼자 사는 80세 아버지를 찾아뵙기 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워낙 외진 곳에 있어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더 걸어야 겨우 작은 원룸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박경숙 씨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익숙한 듯 집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 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아버지가 화장실에 있을 거라 생각한 한 씨는 화장실 문을 확인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걱정이 된 한 씨는 문을 두드리며 아버지를 불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경숙 씨는 아버지가 화장실 안에서 사고를 당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문을 열기 위해 집 안에 있던 물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침 소화기를 발견한 한 씨는 문 손잡이를 부수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박경숙 씨의 아버지였습니다. 넌 뭐 하는 거냐? 아버지는 소화기를 든 한 씨를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화장실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데요. 그래서 문을 부수려고 한 거야? 그럼 어떡해요? 근데 이 문은 왜 안 열리는 거예요? 아, 이 문 고장난 지 좀 됐다. 말씀을 좀 하시지요. 다른 화장실 쓰면 된다니 다행이네요. 그래도 고쳐야겠어요. 제가 바로 사람 불러드릴까? 박경숙 씨는 아버지를 보며 안도한 한숨을 내쉬었고 아버지는 멋쩍은 듯 웃으셨습니다. 그건 그렇고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심심해서. 앞에 돌아다니면서 박스 좀 주웠지. 아직도 폐지 줍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제 좀 쉬세요. 나 아직 건강하다. 운동도 되고 소소하게 용돈도 벌고 좋지. 박경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두 아들이 독립하면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집에 와서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아버지는 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박 씨가 드리는 용돈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10만 원 놓고 갈게요. 나 돈 충분하다. 너나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런데 무슨 일 있어? 원래 주말에만 오는데 평일에 웬일이냐? 아버지의 물음에 박경숙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습니다. 그냥 요즘 자꾸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다 보니 소비를 하게 되고 그게 또 마음을 채워주지도 않더라고요. 모아둔 돈은 점점 줄고 그럴수록 불안감이 몰려와요. 나이 들면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소비를 줄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박경숙 씨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 사람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 아빠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너도 알잖아. 아버지는 한때 좋은 직장에 다니며 후배들의 존경을 받던 상사였습니다. 아내와 함께할 때는 누구보다 부러움을 살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퇴직금을 한 번에 받아 막내 아들의 결혼 비용으로 모두 써버렸고 이후 모아둔 돈은 점차 빠져나갔습니다. 취미 생활로 돈을 쓰기 시작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지출은 사진 촬영과 골프였습니다. 아버지 사진 취미에 많이 쓰셨잖아요. 카메라도 자주 바꾸셨죠? 찍다 보면 아쉬운 점이 생기고 욕심이 나더라. 그래서 더 좋은 걸 찾게 되지. 골프도 한 번 치면 기본 몇십만 원 깨지잖아요? 맞아. 골프도 돈이 많이 들었지. 아버지는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했습니다. 그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둬야 했는데 그때는 돈이 줄어드는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박경숙 씨는 그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요, 아버지처럼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소비가 뭔지 고민하다 보니까 몇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나도 그랬다. 취미 생활은 좋은데 문제는 돈이 많이 드는 취미에 꽂히면 그때부터 주머니에 돈이 새는 거야. 하지만 제일 아까운 소비는 아무래도 술이었던 것 같아. 박경숙 씨의 아버지가 말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소비.
첫 번째는 돈이 많이 드는 취미 활동이었고 그 중에는 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특히 와인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는 와인 모임에 자주 나갔는데 그 모임에서 식사 한 끼를 할 때마다 1인당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이 모임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열렸고 그 외에도 혼자서 술을 즐기거나 친구들과 따로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술에 쓴 지출은 상당히 컸습니다. 아빠는 술도 많이 마셨잖아요. 한두 병 마셔도 취하지도 않으셨죠? 응, 적게 마시고도 취하는 사람들이 참 부럽더라. 너도 술 좋아하잖아. 삼겹살엔 소주, 치킨엔 시원한 맥주, 등산 갔다 내려와서 먹는 파전이랑 막걸리는 최고지. 맞아요. 기분이 꿀꿀할 때나 외로울 때 한 잔 마시면서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 위로가 되잖아요. 그 정도는 괜찮아. 다만 밖에서 마시는 거나 친구들이랑 자주 마시는 것만 줄이면 돼. 아버지는 술 외에도 취미 생활을 가지되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취미를 가지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초반부터 비싼 장비를 사는 실수를 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취미를 시작할 때는 저렴한 장비로 시작하는 게 좋아. 한두 달 해보고 정말 오래 할 것 같으면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면 돼. 처음부터 고급 장비를 사면 나중에 창고에 모셔두는 경우가 많거든. 아버지의 말처럼 취미를 시작하면서 무리하게 비싼 장비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 취미에 질려버리고 고가의 장비들은 창고에 방치되곤 합니다. 또한 수집형 취미는 특히 피해야 할 취미로 꼽혔습니다. 컵을 수집하거나 오래된 음반, 값비싼 와인 같은 걸 모으는 건 좋게 보이지만 결국 돈이 빠져나가는 건 순식간이야. 나중엔 그게 다 짐이 되거든. 아버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만약 즉흥적으로 뭔가 사고 싶을 때가 있으면 일주일만 기다려봐. 일주일 후에도 정말 사고 싶으면 그때 사면 되지. 대부분 그 기간이 지나면 욕구가 사라질 때가 많아. 이처럼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소비는 줄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물건을 수집하거나 취미에 과도한 돈을 쓰기 시작하면 어느새 돈이 빠져나가 버리고 그 결과 불안감만 커지기 마련이었습니다. 결국 돈이 많이 드는 취미는 피해야 해. 나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말이야. 박경숙 씨는 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앞으로는 보다 신중하게 소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아빠는 사실 그것 말고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날도 좋은데 밖에 좀 걸으면서 얘기할까? 아버지는 그렇게 박경숙 씨를 데리고 근처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목욕탕에 도착하자 여주인은 반갑게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목욕탕 주인은 이미 70대였지만 여전히 목욕탕을 운영하며 부지런히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할멈, 이제껏 돈 쓴 것 중에 제일 후회되는 게 뭐요? 갑자기 와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래? 옆에는 딸내미 데리고 말이야.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자 목욕탕 주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소비가 제일 후회돼.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소비 두 번째는 남을 의식한 소비였습니다. 목욕탕 주인은 젊어 보이기 위해 머리와 피부과 시술에 쓴 돈을 합치면 집 한 채는 샀을 거라며 과장되게 말했습니다. TV에 함익병 원장님이 나오더니 그러더라고. 피부에 돈 쓰지 말고 자외선 차단제만 잘 발라도 된다고. 그걸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그녀는 어려 보이기 위해 눈 밑 지방 재배치 시술도 받았지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반복해서 시술을 받았고 결국 눈매와 인상이 날카로워져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얼굴에 칼을 대는 순간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남더라고. 그뿐만 아니라 명품에 집착했던 소비도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외모를 가꾸는 건 중요해. 하지만 깔끔하고 자연스러운 게 제일이지. 명품으로 치장해서 한 살이라도 젊어 보이려고 하면 오히려 더 없어 보여. 목욕탕 주인은 명품도 하나 정도는 괜찮지만 여러 개를 욕심내고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사는 소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런 소비는 사실 마음속에 허영심이 가득해서 그래. 허영심이 뭐냐면 실속은 없으면서 겉만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는 마음이야. 박경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안 그래도 모임하는 동생들이 자꾸 명품 자랑을 해서 저도 모르게 나도 사야 되나 싶었거든요. 저도 허영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박경숙 씨와 목욕탕을 나서더니 또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잠깐 들릴 데가 있어. 아버지는 자신의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여긴 어디예요? 여기 와서 친해진 사람이야. 성격이 좋아서 가끔 놀러 오곤 해. 아버지가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지인진 최 씨가 아버지를 반겼습니다. 누구야? 딸이야? 네, 안녕하세요. 최 씨는 박경숙 씨를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했습니다. 뭐라도 좀 사들고 왔어야 하는데 내가 사오지 말라고 했어. 뭐 사오는 거 싫어하잖아. 잘했어. 그런 거 필요 없어. 최 씨는 박경숙 씨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야? 제 딸이 돈 쓰는 것에 대한 조언을 좀 구하고 싶대서. 그럼 여기 잘못 찾아왔네? 나도 돈 함부로 써서 지금 이 모양이거든. 아버지는 웃으며 최 씨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선반을 열자 영양제들이 한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거 다 먹는 거야? 먹다 말았지. 유통기한 지난 것도 많아. 진 최 씨는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소비 세 번째로 영양제를 꼽았습니다. 진 최 씨는 이전부터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영양제를 많이 복용했습니다.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에 심지어 밥 대신 영양제를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 씨처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영양제 산업은 끊임없이 성장했습니다. 심지어 과도한 영양제 섭취로 폐가 붓는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민 전체 중 약 45%가 영양제를 섭취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2개 이상의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5064세 연령층의 30% 이상은 3개 이상의 영양제를 동시에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양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식사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용도로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E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골절 위험, 간 손상, 지방간, 골격 약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 비타민을 매일 먹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NIH 연구소의 20년간 연구에 따르면 성인 약 39만 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 매일 종합 비타민을 복용한 건강한 사람들의 사망 확률이 비타민을 먹지 않은 사람들보다 4%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 연구를 주도한 교수는 종합 비타민제가 심장병이나 암 등의 사망 위험을 줄인다는 증거가 없다며 영양제에 지나치게 돈을 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물론 특정 상황에서는 영양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바나드 박사는 역사적으로 비타민 C가 선원들의 계혈병을 치료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등은 노화로 인한 황반 변성을 늦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장수에는 다양한 영양소와 섬유질을 포함한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더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제 집에도 영양제가 참 많은데 이제는 영양제보다는 야채를 많이 사서 먹어야겠네요. 하나 배웠네. 최 씨는 이어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소비 네 번째로 싼 것만 찾는 소비를 지적했습니다. 물론 싼 게 더 이득이 되는 물건도 있지. 하지만 어떤 물건이나 옷은 너무 싼 걸 사면 금방 망가져서 오히려 자주 바꿔야 하거든. 그게 돈 낭비야. 최 씨의 말대로 오래 쓸 제품이나 옷은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품질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입니다. 신발의 경우 저렴한 신발은 쉽게 닳지만 조금 비싼 신발은 오래갑니다. 프라이팬도 너무 저렴하면 코팅이 금방 벗겨져 자주 교체해야 하지만 좋은 제품은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비싼 제품이 좋은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저렴한 물건을 자주 바꿔 쓰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너무 자주 교체해야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제품만큼은 조금 더 나은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소비 습관도 결국 작은 차이가 큰 돈으로 이어지는 거지. 지인 최 씨의 말대로 5년 이상 쓸 제품이나 옷은 조금 비싼 것을 사는 게 좋아.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도 아낄 수 있고 새로 구입할 필요도 없으니까 결국 절약이 되거든. 최 씨는 특히 신발이나 프라이팬 같은 물건에 예를 들었습니다. 신발도 좀 가격이 있는 게 오래가. 저렴한 건 금방 닳아서 자주 바꿔야 하잖아. 프라이팬도 너무 싼 걸 사면 금세 코팅이 벗겨지고 검게 변해버리니까 자꾸 새로 사야 돼. 오히려 비싼 프라이팬이 더 오래 쓸 수 있어. 그렇다고 모든 비싼 물건이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물건은 비싼 걸 한 번 사는 것보다 저렴한 걸로 바꿔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 구두도 마찬가지야. 비싼 구두라고 뒷굽이 안 닳는 것도 아니고 어디 긁히거나 찍히는 건 똑같거든. 오히려 저렴한 구두가 더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하지만 최 씨는 강조했습니다. 무조건 싼 걸 고집하면 안 돼. 어떤 제품은 자주 교체해야 해서 스트레스도 받고 돈도 더 나갈 수 있거든. 그럴 땐 조금 좋은 브랜드의 제품을 사는 게 오히려 이득이야. 그렇게 말하며 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좀 내 치부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말해줄게. 뭔데요? 최 씨의 말에 박경숙 씨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절대 뉴스에서 부동산이 오른다, 주식이 오른다는 얘기가 나올 때는 그걸 사지 않는 게 좋아. 최 씨는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지 말라는 얘기야. 최 씨는 과거 뉴스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소리를 듣고 서둘러 부동산을 샀다가 이후 급격한 가격 하락으로 자산이 반토막이 난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뉴스에 나왔을 때는 이미 늦은 거야. 그때 투자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 최 씨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소비. 5번째로 꼽은 것은 바로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파는 잘못된 투자 방식이었습니다. 항상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경험은 투자해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해봤을 거야.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흔히 말하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라는 조언은 듣기엔 쉬워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 투자 좋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따라가는데 이때는 이미 고점인 경우가 대부분이야. 최 씨는 몇 년 전 삼성전자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9만 원을 돌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더 오를 거라며 주식을 샀지. 하지만 이후 주가는 5만 원대로 내려갔어. 만약 9만 원에 1000주를 샀다면 지금은 거의 34천만 원 손해를 본 셈이야.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을 팔고 싶어도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니 쉽게 결정을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트에 가면 몇백 원 아끼려고 물건을 꼼꼼하게 비교하지만 정작 큰돈이 들어가는 투자는 주변 말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아. 최 씨는 만약 투자를 하고 싶다면 무조건 공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부가 귀찮거나 어렵다면 그냥 안전하게 저축을 하는 게 나아. 최 씨는 노후에 하면 좋은 투자 방법으로 배당 투자를 추천했습니다. 요즘은 월배당을 지급하는 주식이나 ETF도 많아. 나도 비교적 안전한 월배당 종목에 투자하고 있어. 유튜브에 월배당 ETF나 배당주 투자라고 검색하면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공부해봐. 그는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처음부터 큰 돈을 들이지 말고 아주 소액으로만 시작해서 주식은 이런 거구나 정도만 경험해 보는 게 좋아. 최 씨는 노후에는 시세 차익보다는 안전한 배당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배당금을 준다는 상품은 그만큼 위험성이 크니까 조심해야 해. 무조건 안전한 투자가 최고야. 최 씨의 말에 박경숙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역시 투자도 공부를 하고 신중하게 해야겠네요. 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나도 여기서 피눈물 나게 배웠지. 결국 중요한 건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공부해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야. 투자 공부를 꾸준히 해서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고 적당한 배당금을 받아 노후를 즐기셨으면 좋겠어. 투자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배당금이라는 게 참 매력적이네요. 진최 씨는 마지막으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소비 6번째로 자식들의 교육비를 꼽았습니다. 나도 젊은 시절 자식들을 위해 상당한 돈을 썼지. 하지만 지금 내 자식들도 나처럼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 최 씨는 자녀의 교육비를 줄여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주변 학부모들과의 비교와 불안감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 교육비가 가정 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가구는 60.9%에 달합니다. 특히 교육비 부담 요인 중 학교 납입금이 7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마이너스 3,050대는 중고등학생 자녀의 사교육비와 학교 납입금을, 마이너스 60세 이상 가구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자녀의 등록금 부담을 크게 느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부모들이 노후 준비보다 자녀의 교육비에 더 많은 지출을 하며 막상 60대가 되어 돈을 모으려고 하면 퇴직이나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교육비를 쓰는 큰 이유는 옆집과의 비교 때문이야. 남들이 학원에 보내면 나도 안 보낼 수 없을 것 같거든. 진최 씨는 수영이 공부에 좋다고 하면 수영학원까지 보내주었던 과거를 돌아보며 부모로서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무리해서 교육비를 쓰는 건 현명하지 않아. 수입에 맞게 적당히 지원하는 지혜가 필요해. 그는 현실적인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만약 아이가 학원을 간절히 원한다면 미리 결혼 비용이나 다른 지원은 어렵다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게 좋아. 약속을 정해두면 나중에 불필요한 갈등도 줄일 수 있고 부모의 노후 자금도 지킬 수 있거든. 한 씨는 진최 씨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원에 진학하겠다는 말을 했던 터라 한 씨도 지원 여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정리해 봐야겠네요. 한 씨는 연신 감사의 말을 전하며 진최 씨의 집을 나섰고 아버지와 함께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추운데 얼른 들어가세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버스에 탄 한 씨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소비 6가지. 1. 돈이 많이 드는 비싼 취미 활동. 2.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소비. 3. 과도한 영양제 구매. 4. 싼 것만 찾는 소비. 5.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파는 잘못된 투자. 6. 과도한 자식들의 교육비 지출. 여러분은 이 6가지 중에 공감 가는 것이 있으신가요? 혹시 내가 고쳐야 할 소비 습관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한 씨는 마음속에 다짐을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여생을 보내길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